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고치 경신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전 또 사상 최고치 경신과는 결이 다른 정말 의미 있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7개월여 만에 4만 5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합의 타결 소식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시장은 고무된 듯합니다. 일본과 합의 후 상호 관세율을 15%로 설정했고요. 또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소 일본이 너무 수그러들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EU, 즉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반면에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피는 0.4%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일본과 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2.5%로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차 기업을 비롯한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일 협상 결과 이후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하모니에서 실적 결과와 함께 또 주목할 만한 산업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8월 1일 관세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점점 더 많은 무역 합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의 난항을 겪었던 일본도 어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고 유럽연합도 곧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사실 뜯어보면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에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무역 합의의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1.14% 오르면서 7개월 만에 4만 5천 선을 회복했고요. S&P 500 지수는 0.78% 뛰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0.61% 뛰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AI 액션데이를 맞아서 미국 내에서 AI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AI 드라이브를 걸자 기술주들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오르면서 엔비디아는 오늘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실적 발표 전 정규장에서 소폭 빠지긴 했는데 조금 전 알파벳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지위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이번 분기에 구글의 검색 및 광고는 여전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클라우드 매출은 31%나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보다 성장률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또 알파벳은 올해 인공지능 분야의 당초 계획보다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알파벳은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제스처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새로운 손목밴드 AR 기술을 공개하자 오늘 1%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백악관에서 AR 행동 계획을 발표한 영향에 오늘 1.83% 뛰어 올랐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테슬라는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 CEO를 둘러싼 각종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이 실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요. 또 탄소 배출권 자동차 규제 크레딧 판매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상보다 더 낮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테슬라는 시간외 거래에서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도 보면 어제 오전 미국은 드디어 일본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를 받고요.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쿼터 없이 15%로 낮추자 시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는 일본의 대비 상호 관세율은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관세 합의에 도달한 만큼 유럽연합도 곧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졌는데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간밤 나온 지표도 보면 미국의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 가까이 떨어지면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관세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구매자들이 주택을 사기 꺼려하자 점점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임차인들이 더 낮은 금리와 더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여름과 가을까지 매매 활동은 계속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 재개 여부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에도 간밤 미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자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일본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랐고요. 또 무역 합의가 나오면서 이시바 총리의 사임 가능성도 커졌는데 이에 따라 일본 금리가 중장기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 기류에 올라탔습니다. 예 10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오르면서 5일간의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달러는 무역 합의 발표 이후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간밤 0.2% 빠지면서 97.19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던 금은 급발락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하락폭을 키워나갔는데요. 금 선물은 오늘 1.3% 빠지면서 온스당 3,398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크게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WTI는 소폭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는 0.15% 상승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나온 실적부터 살펴보죠. 테슬라와 구글이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테슬라부터 살펴보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매출은 22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40센트로 모두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면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요.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3%나 줄고 영업이익도 42%나 미끄러진 데다 차량 인도 대수도 1년 전보다 14% 감소한 38만 4천 대에 그치면서 갑갑한 시간을 보냈는데 주가는 올 들어 20%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빅테크 중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964억 3천만 달러, 주당 2달러 31센트 순이익을 찍으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우려했던 광고와 검색 매출 모두 기대치를 뛰어넘었고요. 자본 지출 규모는 예상보다 100억 달러 더 많은 8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주가는 시간에 걸려서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AI 인재 영입 경쟁이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한 요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수개월간 구글에서 연구원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데려간 인원이 20여 명에 달합니다. 구글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최근까지 AI 모델 제미나이 어시스턴트 개발을 이끈 아마르 수브라마냐 엔지니어링 부사장도 둥지로 옮겼고요. 20년 가까이 구글에 몸담으며 수석 엔지니어로 활동한 애덤 셰더브스키도 부사장 직함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인공지능 심장격인 딥마인드의 엔지니어링 리더였던 소날 굽타마저도 자리를 옮겼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달 초 전 세계 인력의 약 4%에 해당하는 9천 명을 감원한다 발표하면서도 AI 인재 영입에 있어서만큼은 지갑을 활짝 열고 굵직한 거물들을 대거 흡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폐쇄합니다. 7년 전 설립돼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내고 회사에 10억 달러 수준의 매출 기여를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픈 손가락이 됐고 결국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 내 AI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진과 협력하는 데 큰 제약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다른 미국 기술 기업들도 중국 내 연구개발 활동을 줄줄이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경쟁 당국이 애플과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주의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90% 이상이 양사의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있어 사실상 독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건 건데요. 지정 여부는 오늘 10월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양사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가 개발자들의 비용을 절약해준다며 대치했고 애플은 이전과 같이 개인정보 카드를 꺼내들며 맞섰는데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되면 운영 체제와 앱스토어,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디지털 자산의 회의적이었던 월가가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뉴욕 멜론은행이 7조 달러에 육박한 머니마켓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큰 손들은 이미 토큰 증권 MMF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MMF 시장의 엄청난 규모는 이 전체 금융 인프라에서 더 많은 효율성을 창출해 큰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했습니다. 일본 장기채 수요가 정치 불확실성에 뚝 떨어졌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입찰 응찰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발행액 기준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졌는데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응찰률을 기록했습니다. 미용기자의 신문은 현지 언론사들이 이시바 총리가 내달 퇴진을 표명했다 보도하면서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응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했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이후 퇴진 가능성 보도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당초 25%로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10%포인트 낮춘 15%로 낮추는 성과를 냈는데요.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5,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미국과 조인트 베처를 함께 설립해 참여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어서 오는 25일에 있을 2+2 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가 의제로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이뎀과 하이스틸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넥스틸도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 동양철관 12.45%, 세아제강도 1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일 무역 합의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일본은 협상 타결 1순위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내세웠는데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가 지난해 기준 588만 대일 정도로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에서 이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산 자동차는 기본세율 2.5%에 더해 15%가 매겨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2+2 협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대미 수출 품목에서 자동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L이 13%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모티브링크와 한중 NCS도 10% 넘게 뛰었고 DYC 9.89%, 화신도 9%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삼청당 제약이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복제약 개발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청당제약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복제약, 즉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와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선 삼청당제약이 원본 의약품 대비 생산 원가를 최대 70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당뇨 및 비만 치료 분야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장에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제약 개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삼청당제약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옵투스 제약도 26% 넘게 시세 분출했고 에드바이오텍 13.82%, 현대약품 6.02%, 셀비온도 5%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2028년까지 5년간 배전망 확충에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세비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한전이 배전망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현재 영남이나 호남권의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처로 전기를 보내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전망 구축에 앞서 배전망을 강화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주변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지역 생산, 지역 소비 형태의 분산 에너지 체계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투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산일전기가 7% 가까이 올랐고요. 대한전선 2.85%, HD 현대일렉트릭도 2% 넘게 시세 분출했고 마지막으로 위너스와 효성중공업도 모두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변동성을 보이다가 어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속빈 강정처럼 겉모습은 괜찮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승을 체감하긴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봐야 할지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정리하시죠. 코스피는 0.4% 올랐고 코스닥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뉴스들이 보도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달성 소식, 또 미국과 필리핀의 무역 합의 타결 소식 등으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안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다만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진 게 아니라 일부 섹터에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1,549개 종목이 하락한,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3,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3,0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 매수세는 자동차 섹터에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 홀로 6,826억 원어치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1,1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70억 원 순매수했는데 지수를 크게 밀어올리진 못했습니다.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탑10 중 9개 종목이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7%, 8% 넘는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 기대가 커진 영향이었죠. 더불어서 반도체 투톱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펩트론과 레인보 로보틱스 제외하고 8개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삼천당제약의 급등이 가장 눈에 띕니다. 비만 치료제 복제약 개발 기대에 상한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0전 내려 1,380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다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합의도 가까워졌다는 보도에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압박했고 달러원 환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NDF 1개월물은 1,374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 자동차주였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이 22조 2,3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2,129억 원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가 매출이 20조 7,186억 원, 영업이익이 9조 648억 원이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8.5% 늘었고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최대 이익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HBM 공급 확대 영향이 큰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늘 컨퍼런스콜에서 내놓을 시장 전망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의 독주가 끝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때 골드만삭스는 내년 HBM 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할 것이고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등이 SK하이닉스를 추격하면서 가격 협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오늘 주가에 크게 반영되겠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달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했고요. 또 투자 의견을 새로 제시한 국내 12개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가 34만 2천 원 수준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 이후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은 실적 빅데이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주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의 실적도 확인하시고요. 더불어서 KB금융, 기업은행, 삼성 SDS, 삼성중공업, 한화엔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까지 2분기 실적 체크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화장품 구주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최근 해외, 특히 미국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도 화장품 섹터가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 진전에 힘입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내면서 5%대 급락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2차 전지 섹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호실적을 낸 SK하이닉스 프리마켓에서는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7만 4천 원대. LG에너지솔루션이 0.89% 오름세로 거래가 33만 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오름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3% 반등하며 거래가 91만 3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펩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73% 오름세로 거래가 48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테슬라 어닝쇼크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18% 강세로 거래가 10만 9,600원, HLB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0.2% 상승하면서 4만 8,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만 1% 내리며 거래가 29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지수가 올라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빠른 순환 매수의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오늘은 지금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간밤 뉴욕 증시도 흐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진짜 지금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네. 장중 최고치, 그래 역사적 최고치 장중으로도 봤을 때 21,077 포인트. 이게 21일 날 찍었던 건데 어제 종가가 21,020 포인트.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마감 지수도 21,000을 올라섰다 하는 의미고, 요거 50 포인트 남짓 순식간에 갈 수는 있겠는데, 야, 그러니 이 와중에 진짜 다 헐헐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면은 어제는 저는 우리 시장이 장중 출렁거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변동성이 엄청 컸죠. 예. 그러나 이제 끝내 그거 했고 오늘 이제 개장 전에 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좋으네요. 그렇죠. 한번 오늘은 또 증시타임에 반도체 한 번 더 공부하는 날로. 그렇죠. 자세하게 좀 재밌게 좀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집에서 예. 여기 출연한 이후로 예. 자꾸 SBS 비즈만 보는 거예요. 아침 보통 제가 네. 아침 5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신다고요. 네,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나요. 와, 그 시간에 이제 일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자꾸 그 채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줘서 고마운데 제가 한 달쯤 만에 나왔잖아요. 네. 제가 공통점을 차지했어요. 어떤 공통? 제가 나올 때 증시가 호황을 누리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그때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스닥 말씀도 네. 하고 아마 오늘 하이닉스 그 실적도 하고 네. 있다가 또 주가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증시가 좀 불황이다 그러면 저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뭔가 이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펼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네. 그게 우연이라기보다는 요즘 좀 제 삶 곳곳에 그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기운을 그러니까 받고 제가 싶을 때는. 같이 저하고 컨퍼런스 콜하거나 같이 일하는 회사들이 주식이 오르고, 네. 예,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요. 야,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닌데 그 1990년대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디램 설계팀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64메가, 256메가 1기가 이런 데 참여했는데 그때 기운이 좋았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거 메모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등장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시장이 커지겠다 이런 느낌이 확 받았는데 그게 30년간 이어졌죠. 네. 네. 지금 AI 시대가 그 강도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AI. 저한테 느낌에. 인터넷 그러면 초기보다. 그동안 10배가 삼성전자 매출액이 올랐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국내 반도체 기업이 100배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우주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교수님 말씀 난 김에 네. 저는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멘트가 네. 이제 일각에서 이제 우리 김정호 교수님을 이제 반도체의 아버지,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 네. 그러면 제가 어머님은 누굽니까 네, 네. 했더니만 사모님이라 하셨는데, 네, 네. 아니 진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네. 어떤 성부자, 어떤 이걸 갖다 이끌어 오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실제 네. 산업 현장에서 그 업계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분들 좀 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좀 미처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저는 그냥 어제 예. 저희 학생 한 명이 이제 박사학위 받고 SK 하이닉스로 가게 됐어요. 예. 갔는데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편지를요. 네. 예. 그거 제 앞에서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오. 그 다음에 그걸 집에 가서 보여줬더니 우리 와이프도 울고.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일하시는 수많은 젊은 30, 40대 엔지니어, 의대 가지 않고 지금도
이제 40대, 50대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도 계속 HBM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게 학생들이 믿어주고 따라주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정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수많은 수백 명, 수만 명의 영웅들이 이걸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교수님 그런 말씀 주시는 가운데 하단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니까 제가 실적 얘기. 이틀 전에 이제 네. 하이닉스하고 5시간 미팅하고 예. 그랬는데 강조하죠. 보너스 좀 나오면 나 밥 좀 사주라 이렇게. 그 제자분이셨던. 아니 그분 말고 또 HBM 관련된 팀들이 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혼자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걸 항상 추지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 숫자는 제가 어제 하고 그제는 몰랐습니다만은 네. 저 숫자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막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 아마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건 당분간 수년간 계속될 것이고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도. 네. 예. 전반적으로 지금 HBM 부문에 있어서는 삼성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그 진단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사실 기술력 자체는 크게 뒤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그 사업을 중단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은 그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었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이제 1차 벤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뒤바꾸려면 성능이 지금보다 HBM 특히 4에서 하이닉스보다 확연하게 삼성전자의 성능, 발열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력 소모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앞서가야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도 만났지만 자신감이 넘쳐요. 저는 딴 건 안 보고 눈빛을 보는데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데 하여튼 HBM4에서 새로운 전쟁이랄까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같이 협력해서 네. HBM 시장을 전 세계에서 90% 잡자. 그리고 AI의 약간 전공 얘기입니다만 생성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앵커님이 챗GPT 써보면 네.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나요? 예. 그게 한꺼번에 안 오고 툭툭툭 하나씩 그렇습니다. 튀어나와요. 예. 그게 맞아요, 이제 뭐. AI 속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가 GPU보다는 HBM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HBM이 극단 좀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젠슨 왕이 잘난 척하고 검은 잠바 입고 왔다 갔다 그러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맞상 물어보면은 이렇게 몇 초 생각 중 하고 이렇게 그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는- HBM이 자료를 데이터를 넘겨줘야 네. GPU가 계산을 해요. 네. 그걸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속도가 느린 소자를 쓰게 돼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 네. GPU는 계산을 많이 하도록 동시에 많이 하도록 설계돼 있고 빠르게 많이 하는 계산은 CPU라고 그래요. 그런데 CPU에서 패러다임이 GPU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텔 주가가 멈추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HBM이 더 중요해집니다. HBM. 여러분들 꼭 이거 10년 후에도 검색해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줘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수요, AI가 필요하느냐, 네. 국가적인 전략, 패권과 관련이 있는데 또 기술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과 소프트웨어가 이제 미래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패권 시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의 성능은 계속 요구되고 있고 많은 비용이 거기 투자되고 시장이 커지는데 그 90% 시장을 우리가 잡자라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은 몇 %라고? 지금도 90%죠. 지금도 90%.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한국에 너무 의존도가 크니까 네. 경쟁 구도를 키우려고 이제 마이크론에 자꾸 네, 물량을 네.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아닌 또 제2, 제3의 그 GPU
기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가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건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키우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GPU 시장을 엔비디아가 90% 잡아 있는 걸 내리고 네. 딴 회사를 키워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는 삼성 하이닉스의 의존도를 줄이고 딴 회사를 키우고 뭐 이게 그렇겠죠. 전쟁의 역사하고 예. 비슷합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실적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게 매출이 이제 2분기에 22조 2,320억, 전년비 35.4% 증가. 네. 매년 30%요. 예. 네. 매출이 35.4% 늘었는데 이게 영업이익은 68.5% 늘고 순이익도 거의 뭐 70% 가까이 네, 늘었습니다. 네. 매출 증가보다 이익률 증가율이 더 높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1%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 전문은 아니지만 네. 결국 비싸게 팔았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 40%대라면 꿈에 제가 숫자가 60%인데요. 뭐 10억 팔면 6억이 이익이에요. 이익이 남는 그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뭐 중국하고 경쟁해서는 이제 그 시장에 있으면 마진 10% 남기지 않게 딱 그 공급망을 조절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 돼야 이제 60%, 40%, 60% 되는데 HBM이 비싸도 써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그 작년보다 매출액이 30% 늘었다고 그랬나요? 내년에 30% 늘고 그 다음 30% 늘면 1.3 곱하기 1.3이면 앵커님 얼마가 되는 거죠? 저 순간 모르겠는데 1.4. 2배 정도 됩니다. 그게 제 법칙입니다. HBM에. 한 3년 정도마다 물량, 매출액, 이익이 2배씩 늘어간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인터넷에 킴의 법칙이라고 올렸습니다. 네. 무슨 법칙이야? 킴의 법칙. 킴의 법칙? 김정호 교수님 이름.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데요. 무어의 법칙도 있는데 법칙이라는 게 되게 단순할수록 강력합니다. 네.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우는 거죠. 그거 못 해갖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저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이게 30년, 100년 가느냐는 뭐 저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정 속에는 세계가 AI 패권을 중심으로 가고 미국과 중국이 천조에서 경을 투자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아마 HBM이 아마 천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종류가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저희 화면에서 나왔는데 뭐 네. HBM3, HBM4 많단 네, 말이죠. 네.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퀄테스트를 어디까지 통과를 했고 네,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 어디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좀 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쉬운지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 인공지능은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네. 되는데 예. 그 수학으로는 이제 행렬입니다. 혹시 두 분은 이과 출신인가요, 문과 출신인가요? 저는 여기 이과.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행렬 정민 계산을 해야 앵커는 행렬 되는데 벡터 이해합니다. 예, 행렬의 크기가 그 변수라 그러는데 한 조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HBM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용량이 일단 커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쌓아야 되는 거죠. D램을. 네. 미래에는 아파트 타운처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두세 개, 네 개가 GPU패 이렇게 서 있는데 앞으로는 타운 형태를 가질 거. 일단 용량이 커져야 돼요. 네. 그거를 뭐 1초에 그 조 단위의 그 데이터를 GPU에서 읽어와야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해요. 대역폭. 그러니까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보내주고 차선을 넓혀야 돼요. 데이터가 오는. 그래서 HBM 1, 2, 3, 4, 5, 6 가면서 뭐냐면 자꾸 층수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층수 아파트라고 보면 아파트 개수가 늘어나는 네. 게 그 자꾸 세대별로 용량이 2배씩 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양을 동시에 읽어와야 되니까 대역폭이 또 2배씩 늘어갑니다. 옆으로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차선이 늘어나는 예. 거죠. 그게 세대별로 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HBM8까지 지금 이제 내년에 시장에 HBM4가 나오는데 네. 8까지 로드맵을 정해서 3주 전에 인터넷으로 발표회를 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의 기업들이 저희한테 컨택이 오더라고요. 아하. 예, 그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하여튼 용량이 커지고 네. 대역폭이 커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GPU의 일부 기능이 HBM으로 넘어옵니다. 아, GPU의 일부 기능이.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예. 1, 2층에 상가를 두는 거예요. GPU가 아. 백화점이라면. 예. 비 맞고 갈 필요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와서 식당을 하거나 쇼핑을 하도록. 주상복합처럼. 예. 근데 비싼 가게가 들어옵니다. 비싼 가게가 뭐죠? 에르메스인가요? 뭐예요? 그렇죠. 명품샵. 명품 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르메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돈벌이도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HBM4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HBM4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같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GPU와 메모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렇죠. 거고요. 삼성은 자체적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트렌드가 GPU하고 HBM이 합쳐진다. 이게 또 큰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옆에 지금 화면은 되게 숫자가 네. 복잡하게 쓰여 네. 있는데 저기 보면 HBM A까지. 저기 보면 전송 속도가 이 차선이 있으면 자동차 속도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8기가bps가 100km/h라면 32기가bps는 이제 300, 600km.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 데이터의 속도를 한 높인다는 4배가량 빨라지는 거예요. 네, 전 세대마다 이제 2배씩 된다라고 네. 뭐 더 강력하게 주장도 하는데 네. 그래서 차선의 속도가 높아지고 그게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핀 수가 아까 차선이 2048이거든요. HBM4에서는 4096, 8192 차선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되게 하려면 이제 패키징 기술, 반도체 기술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차선이 높아지고 속도가 높아지면 엔진이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발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수님 저 자막이 나오다시피 네. 이쪽 공부하다 보면 1C, 1A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거는 네. 뭡니까? 제가 저거는 제 전공이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최신 공정을 번호로 매기는 것 같습니다. 네. 10나노급의 1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D램도 이제 공정의 크기를 줄이는데 10나노급의 1을 붙이고 그 중에 계속 또 개선해 가면서 A, B, C를 붙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C가 가장 최신 공정입니다. 저걸 HBM4에 넣으려고 지금 공정 개발하고 있는데 최신 공정일수록 전력 소모가 적고 속도가 네. 빠르죠. 예. 근데 이제 수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가 HBM4에는 가장 최신 공정의 D램을 넣으려고 하고요. 그러려면 수율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기서 승부를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미 반도체나 이런 기업에서 하는 그 적층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본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TC 본.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깨고 카파 투 카파라고 새로운 본딩, 미래형 본딩. 사실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납 같은 네네. 물질을 이제 낮은 온도에서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잘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나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려면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간에 고속도로에 간격이 줄면 충돌 사고가 날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아스팔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직접 구리를 직접 붙이는 본딩을 카파 투 카파 본딩이라고 합니다. 카파. 네, 구리. 네. 네, 그거가 HBM4에 삼성은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아마 하이닉스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삼성이 HBM4에 성공하는 건 1C D램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 밑에 1층 상가를 베이스 다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설계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는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파운더리 공정에서 또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삼성의 총체적인 능력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BM4에서 하이닉스보다 좋아지면 엔비디아가 무릎 꿇고 들어오겠죠. 거기서 1차적인 승부가 나는데 근데 이제 카파 투 카파 본딩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열전도도 높고 한데 HBM4에서 성공할지 5에서 성공할지 네. 제가 조금 전 반반인데 거기서 또 한 번 하이닉스와 삼성의 승패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하이닉스,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네. 생태계하고 네. 삼성이 독자적으로 갖는 생태계 전쟁이 4와 5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흥미진진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 브로드컴과 같은 또 다른 우군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엔비디아가 밑에 상가에 해당을 하는 네. GPU, 그 위에 쌓는 게 이제 HBM,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그 GPU를 어떤 파운드리 하는 게 이제 TSM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생태계는 생태계. 삼성은 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상가 설계도 직접 하고 그 공정도 직접 하고. 예. 미래에는 제가 삼성에 바라는 거는 엔비디아도 흡수해서 완전히 AI 컴퓨터의 턴키 솔루션 기업으로 가면 어떤가. 그게 삼성의 10년 후에 저는 미래로 성공의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을 사느냐, 삼성이 엔비디아를 사느냐 그 게임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응원하는 편입니다. 둘 다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야, 이거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국민께 호소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미지 케이크로도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그때 지난번에 나오셔서 자랑하셨는데 예. 제자들이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 그 생일 케이크를 HBM으로 만들어 줬는데 저기 밑에가 하단이 그 상가. 그래서 너무 비싼 거 들여서 이제 집에서 혼났습니다. 학생들이 저 무슨 돈이 있어 케이크 하느냐는데 저기 보면 작년에 학생들이 만들어준 케이크하고 다르고 이건 HBM5를 타겟으로 만든 겁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4개 서 있는 게 HBM입니다. 근데 그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상가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베이스 다이고요. 지금은 HBM GPU 옆에 4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8개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HBM5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안 드러나 있지만 HBM 맨 위에 옥상에다가도 GPU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1, 2층에만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옥상에도 집어넣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사진은 찍었는데 나중에 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그 학생들이 생일이 아니라 스승의 날 케이크를 저렇게 한 거는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하루 종일 HBM만 생각하고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저는 발성을 하고. 케이크마저도 저렇게. 네.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제 드는 의문과 약간의 걱정이라면 걱정인 것이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 HBM 부문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가 독식하도록 과연 세상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겠느냐. 또 미국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인도든 할 것 없이 또 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전부 그거 할 텐데 우리만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게 향후 그 경쟁력이나 또 우리가 또 인재를 교수님 또 가르쳐 놓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샌드위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태평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하고 그 경계선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에치슨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에치슨 라인을 정하냐고 보면 저는 반도체가 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대만의 TSMC, 일본, 한국에. 그래서 이제 방위선이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위선이 이제 AI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다 갖고 가도 HBM 공장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HBM 안으로 들어와 보면 미국은 마이크론을 키우려고 하죠. 그다음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메모리 기업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HBM도.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이제 기초 기술도 있고 인력 배출도 있고 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키는 게 뭔지 혹시 앵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은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말문이 이게 우리가 저기
패널로 모시는 분들한테 돌발 질문하는 낙으로 사는데 이게 돌발 질문 이렇게 받으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요. 뭐냐면 네. 이제 전 한글이라고 보는 한글. 거예요. 한글. 네. 두 번째가 거북선이라고 저는 거북선, 생각을 했고 네. 지금은 뭐 K 방산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HBM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치열한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지금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잖아요. 두 예. 개의 기업이 예. 네. 그 이점을 활용하자. 예. 그런데 이제 그 위에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GPU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확장을 해가자. 해양을 개척하듯이 우리 땅만 지키지 말고 그게 우리가 축구도 공격 축구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손흥민이 공격 축구인가요? 수비 축구인가요? 하여튼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재 문제, 투자 문제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5%,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20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81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오늘 3.7%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9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4만 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8만 3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90만 5천 원. 현대차가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9% 오름세가 예상되고 기아는 0.3%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이 2.3% 하락 예상됩니다. HLB가 0.4%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천당자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추가적으로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1만 8천 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휴젤은 보합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시장 뭐니 해도 이제 반도체 섹터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또 소재 부품 장비까지도 이런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분위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뭐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자동차주가 일본하고 미국의 협상 타결 그 소식이 네. 우리도 이제 기대감으로 갔는데 그 이제 계속 거기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우리도 빨리 협상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시장의 기대감은 적어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네. 그 기대가 혹시나 또 이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뭐 재밌는 얘기는 지금 미국 내에서만 해도 지난 4월 7일, 8일 그 이후 공매도 세력들이 진짜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막 참 이왕이면은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방 배팅보다는 상방 배팅이 네. 버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버티기도 좋고 예. 남들 보기에도 뭐 하방 배팅에서 돈 벌었다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수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어색해요. 왜요? 저 요즘 많이 착해졌는데. 아니, 좀 원래 좀 보수적으로 보시니까. 근데 오늘은 또 교수님 나오시니까 교수님 나오실 때 시장이 또 강세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또 네. 기대가 그 돼요. 전통도. 제가 왜 그 상승세가 주가를 떠나서 네네네. 그 얘기를 오늘 또 전도사처럼 하고 예, 싶어요. 예. 뭐가 상승세라 하심. 아니 왜 HBM이 이제 계속 매출액이나 이런 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HBM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예. 네. 끌어가는 몇 가지 그 예측이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도 보지만은 HBM이 그
화살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다 뭐냐면 대역폭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속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량이 늘어난다 이런 건데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제가 오늘 출연했으니까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HBM은 DDR이라는 메모리 D램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D램 뒤에 플래시 메모리가 쌓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플래시 메모리까지도 쌓는다. 쌓는다. 고층 빌딩처럼. 예. 이제 HBM 그러니까 GPU가 계산할 때 데이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게 HBM인데 네. HBM 용량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타운을 세워도. 근데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용량이 10배는 더 크거든요. 네. 그래요. 그 뒤에 그러니까 백화점 바로 옆에 오피스텔 빌딩 앞 100층짜리 짓고 그 뒤에 아파트 또 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낸드 플래시에도 세계 강자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신의 한 수고 완전히 그 또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중국과 미국의 뭐 샌디스크 이렇게 예. 있는데 거기는 아직 쌓는 걸 안 해봤어요. 네. 우린 쌓는 거를 디램에서 해봤잖아요. 그거를 하면 또 10배가 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까지 이제 쌓자는 쌓아서 큰 이만한 이제 GPU 몇 대 있고 HBM, HBF가 있으면 그거 하나가 이제 10억 갈 것 같아요. 그런 게 10,000장 정도 쌓여야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될 거다. 네. 예. 그러면 한번 10,000장 곱하기 이제 10억 하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뭐 100조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뇌 쥐나는 날인데 오늘 약간 근데 이제 네. 거기서 어려운 점이 네. 발열이 또 나는 거예요. 발열 문제야. 이 손바닥만한 데서 냄비 끓일 정도에 나오니까 이제 반도체는 네. 온도를 낮출수록 성능이 좋아요. 네, 네. 네. 온도가 높아지면 AI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이 일어날 수 예.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일론 머스크인가 오픈 AI CEO가 완전히 엄청 화나게 되고 그럼 젠슨 황도 화나고 그럼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오는데 예. 그래서 온도 제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중요한 기업이 되고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이 이제 기가와트급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후방 산업으로서 상당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 비싼 네, 돈 네. 주고 그래서 메모리는 값싸야 된다라는 그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게 예, 예. 언제냐면 PC 시대, 아하. 스마트폰 시대, PC 한 개에 100만 원 안팎이어야 예, 되거든요. 예. 핸드폰은 1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1,000조도 투입하는 이 돈의 게임의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메모리는 값싸야 된다는 그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상승세를 계속 탈 거라는 또 신념을 뒷받침하고요. 지금 AI는 주로 생성형 AI라고 그림 그려주고 텍스트 써주고 네. 원고 써주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제 영화도 만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영화를 1시간짜리를 1분에 만들어줘요. 그럼 지금보다 HBM의 용량이나 대역폭이 1000배는 더 높아져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그다음에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에이전틱 AI까지 계속 로드맵이 짜져 있고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당분간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겠습니다만은 뭐죠? 그 내려갈 줄 알고 투자하는 걸 뭐라 그러죠? 주식 투자할 때 내려간다는데 베팅하는 거. 뭐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보다는 이제 그 올라가는데 더 상승에 베팅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SK하이닉 실적 좋았죠. 기대가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분위기 좋았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과 미국과 일본 이제 무역 협상 합의를 이뤄내면서 트럼프가 상대 교역국과 합의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의 호재로 또 인식이 됐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3,208포인트, 단숨에 지금 25포인트가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81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 2.4% 강세 보여줍니다. 27만 6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9%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4% 올라갑니다. 109만 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이고 현대차도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가 1%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 KB금융이 1.3% 올라가네요. 11만 6,8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강세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2% 상승합니다. 지금 48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상승 중이네요. 각각 10만 9,900원, 4만 8,200원. 이건 이제 팩트로는 0.5% 하락 중이고 HLB가 상승합니다. 5만 200원. 그리고 삼천당자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 2.8% 3% 강세 보여줍니다. 22만 5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리가캔바이오도 0.5%가량 오름세입니다. 휴젤도 1.4% 상승 중이죠. 35만 6,5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오늘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반도체 쪽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CXL 쪽도 움직임이 좋고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다 좋습니다. TLB가 6% 강세입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2.5% 상승 중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상승 중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QRT, 오키스전자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은 다 좋아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사이닉 솔루션이 12% 급등 중이고 미래 반도체도 3.4% 올라가고요. 넥스트 칩도 3.5% 올라갑니다. 네페스도 2.7% 상승 중이고요. 칩셋 미디어도 2% 가까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흐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3.5% 상승합니다. 86,600원.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2% 상승 중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다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 좋고 원전주도 좋아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고 BHI도 8% 강세고요. S&T 에너지가 26%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G2파워, 우리기술도 2% 이상 상승 중이고 효성중공업이 4% 올라가고요. LS 일렉트릭도 4% 올라갑니다. 일진파워도 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보니까 원전주,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비만 치료제 쪽도 좋아요. 제넥신이 7% 강세입니다. 6,140원이고요. 일동제약도 10%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블루엠텍도 6% 올라가고요. 한미약품도 1% 상승세, D&D 파마텍 3.2% 상승하면서 14만 5,100원 선이고요. 삼천당자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5.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2% 올라가고요. 대화제약, 셀트리온제약 다 올라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흐름 좋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5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1,221억 원, 21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113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7억 원, 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6원 10전 하락한 1,373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 가까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우리 지난번 17일 날 하이닉스가 한 9%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죠? 그때 예. 그때 왜 빠졌었더라? 그때 그 IB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기억에. 예,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 발에. 예. 아직도 찾다 보니까 리포트 때문이다라는 얘기였죠. 찾다 이유를 보니까. 찾다 보니. 예. 그러니 지금 실적 대비 이렇게 좀 상승폭은 조금 그거 하네, 그죠? 네네. 양이 안 차네. 근데 오늘 우리 김정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아지는데 네. 우선은 저는
일단 존경심이 생기는 거는 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이 불모지에 이 반도체를 갖다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우리 그 기업가 정신. 어떻게 보면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맞다나 진짜 의대 가도 되는 성적과 머리를 가지고 이 산업 현장에 남아 계신 분들, 산업 역분들 참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경쟁력 우리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발표하시는 것보다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아까 그 HBM 얘기 조금 더 드리고 이제 그러시죠. 우리 인재 얘기를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CXL이 등장을 해요. CXL. 그죠? 네. CXL이 왜 중요하냐면 HBM의 데이터를 채워줘야 돼요. HBM은 데이터 가지고 GPU가 계산해서 막 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HBM의 데이터를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그 네트워크가 CXL입니다. 뒤에 후방, 그러니까 CXL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가도 되나요? CXL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많이 그냥 컴퓨터 하니까 익스프레스 링크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안에 익스프레스는 그러니까 고속으로 한다는 거고 링크는 연결한다는 건데 이게 메모리에 우리 그 공유를 우버라고 그러나요? 에어비앤비 같이 우리가 자기 집도 있지만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HBM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한데 자기 게 충분하지 않아요. 남의 거를 빌려서 쓰겠다는 거고 그거를 연결하는 기술이 CXL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역폭이 중요하고 용량이 중요한데 그래서 CXL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CXL에 필요한 그 하이닉스가 하는 이유는 메모리를 연결해야 되니까 HBM과 뒤에 있는 낸드 플래시든 또 스토리지급 메모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 연결하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또 메모리 솔루션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CXL이 여기 또 등장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소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탈착식 메모리 모듈입니다. PC 시대에는 이렇게 꽂았죠. 그래가지고 돈 더 주면 메모리 더 확장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또 고장 나면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탈착식입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등장하면서 얇게 만든 게 소캠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도도 또 빨라졌어요. 그래서 HBM 뒤에 또 소캠이 붙을 예정입니다. HBM에 채워주는 거, CXL이 붙을 수도 있고 소캠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소캠이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HBM 중심으로 메모리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버리자. 단품으로 많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있고 GPU도 넣자. 그래서 제가 CXL이 아까 화면에 나오고 또 소캠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관심 기울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다 AI와 관련이 되고 AI의 메모리가 이 밴드위스와 용량을 높이기 위한 다 그 작전과 관련되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또 이것들을 HBM과 HBM끼리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GPU와 GPU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광통신으로 해보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인피니트 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어요. 그거와 경쟁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주가가 오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기업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만 HBM을 유지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이런 분야에 들어서 어렵게 성공을 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강남의 반포의 100억짜리 아파트에 반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보상 체계가 있죠. 미국은 자본시장에서 주식으로 스탁옵션으로 그걸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중국도 의외로 시장에서 연봉을 많이 줘요. 딥시크 같은데 AI 엔지니어 20억씩 주거든요. 물가 고려하면 연봉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그러고 보상은 안 해줘요. 보상은 뭐
병원 차리는 거에 더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된 거죠. 그거를 바꾸지 않고 사회적인 보상 체계가 있지 않고 그걸 아파트와 병원으로 몰아주면 우리 위험에 빠집니다. 글쎄. 궁금한 게 지금 어찌됐건 그 AI에서 지금 GPU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은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받는 건데 네. 앞으로는 또 역으로 뭔가 네. 좀 주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질문이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갖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그 예. 우리가 이제 GPU를 쓰려면 그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네. 그래서 이제 90%를 차지하고 저희가 인텔의 가우디를 써봐도 하드웨어는 더 좋기도 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거기를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쿠다 생태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이나 AMD 이런 데가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고 저희는 특정한 AI 모델, 네. 특정한 서비스에 특화된 GPU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라는 발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NPU라고 불러요. NPU. 예, 뉴럴 프로세싱 예. 유닛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GPU하고 같은데 특수한 목적의 GPU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지금 설계하는 회사가 리벨리오는 퓨리오사 하이퍼 엑셀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추론형이라고 그래서 학습보다는 특정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글자나 뭐 텍스트 만들어주는 이런 특수 용도에 쓰이는데 이 회사들을 국내에서 성공을 시키면 우리가 작은 시장이나마 네. 우리가 GPU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하는데 길목이 HBM의 베이스 다이 아까 네. 상가가 있고 또 하나는 NPU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NPU가 시장을 확대하기 전에 일부 우리가 국내에서 시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에서 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일부를 국산 NPU를 써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게 메타가 리벨리온인가요? 예. 퓨리오사인가요? 기업에 1조 주고 사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퓨리오사. 퓨리오사. 예, 퓨리오사.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안 예. 팔았는데 안 팔았으면 이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재밌는 건 거기도 HBM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도. 네. 지금 저 퓨리오사 AI 저게 이제 화면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의외로 제가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야 퓨리오사 AI가 뭐야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저 우리나라 기업인데 지금 비상장 아닙니까? 네.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죠. 네. 갖고 있는 기술이 지금 NPU 뉴럴을 하셨으면 이거 신경인데 네. 칩에 무슨 신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약간 이름을 정하는 데서 약간 뭐 부정확한 면이 있는 거죠. 네네. 상대방을 오해시킬 요소가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주가를 올리거나 신상품한테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요. 예. 그런데 핵심으로 보면 GPU 중에 특수 목적형 작은 사이즈 GPU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네. 이제 가령 엔비디아 GPU는 소수점 32자까지 계산한다면 여긴 8자리까지만 계산해서 네. 가볍게 하고 예. 그 대신에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뭐 LLM이라든가 언어용으로만 특화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설계 자체를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설계 자체를 특화해서 좀 저전력이고 값을 줄이고 하는 그런 반도체를 NPU라고 우리가 그러면 부릅니다. 교수님 자주 이제 언급되고 네. 우리가 정권 관련 네. 채널에서 화면에 자주 나오는 게 퓨리오사 AI 관련주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옵니다. 리벨리온도 있고 네. 하이퍼 엑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셋 다 설계력은 다 갖고 있어요. 설계력은 갖고 있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한 번 파운더리 돌고 나면 1,000억씩 필요해요. 이 돈을 누가 공급할 거냐. 그다음에 HBM도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패키징을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도움이 필요하죠. 자본이나 예. 국가적으로. 그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또 개발돼야 돼요. 예. 쿠다와 같은. 예. 그다음에 이걸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사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확대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또 중요한 시장으로 보는 게 아시아권에서도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한번 틈새로 들어가 보자. 그다음에는 이제 중동 지역에 중동. 대규모 거기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네. 대규모가 투자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술 이전도 해주면서 거기 이제 들어가 보자. 이런 게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AI 칩 엔비디아 지금 설계 말고 또 요즘에는 미국 주요 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브로드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설계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용어가 있던데 이게 뭐
네, 그 회사만 저는 그냥 다 GPU라고 부르는데 다, 자존심 때문에 GPU라는 용어 자체는 아. 엔비디아가 만드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여요. 네. 뭐 그로크라는 회사도 있고 예. 있는데 저는 다 행렬 계산용이다. 예. 병렬 컴퓨팅, HBM. 그 GPU의 일종인데 이름을 다르게 이름은 붙이고. 다르게, 예. 근데 이제 자기네 서비스, 구글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네. 좀 더 특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네가 하는 게 너무 리소스가 많이 네. 들어가니까 브로드컴에 외주도 많이 줍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5% 관세가 됐건 네. 일본처럼 협상 과정에서 좋은 타결점을 찾아서 네. 뭐 15%가 되건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15%의 관세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때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할 것 없이 관세 감안해서 물건값 안 깎아주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넘겨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정도는 겁니다. 그 정도는 과감하게 HBM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한번 그래서 가보자. 젠슨 황이 땀 흘리게 한번 해보자는 건데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영진들은 또 그거보다 더 고난이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트럼프도 좀 어렵게 한번 우리 그만큼 15% 올려주는 거죠, 가격을. 그러면 미국 내 또 샘 알트만이나 이렇게 다 또 가격이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백악관 찾아가서 한국만 관세 깎아달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관세 협상할 때 뭐 방위비 뭐 이런 것까지 또 같이 하잖아요. 글쎄, 그죠? 예, 맞아요. 농수산물 수입까지 예, 하는데 예. 우리가 숨겨둔 카드로 마지막에 HBM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AI 고속도로 네. 이걸 구축한다고는 AI 고속도로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GPU가 HBM이 한 장이 1억쯤 되는데 그런 네. 게 한 10,000장은 있어야 최소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네. 전 세계 누구나 네. 쓸 수 있을 정도. 일종의 저는 그걸 AI 팩토리라고 그럽니다. 팩토리. 공장 없이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산업을 일굴 때 땅을 설치하고 전기 공급하고 공장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걸 저는 AI 팩토리라고 보고 다른 말로 AI 데이터 센터라고 그럽니다. 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 중심이라면 여기는 GPU HBM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력이자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교수들이 AI 연구할 때 논문의 실력이 GPU 대수로 결정이 나요. 그리고 기업도 GPU 대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별로 없잖아요. 네. 수천 대에 불과해요. 미국은 오픈 AI 하나만 뭐 10만 대에서 100만 대 뭐죠? 무슨 프로젝트 소프트뱅크하고 하는 데는 수백만 대 투자한 게임에서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PC 시대 경부고속도로가 있음으로써 현대자동차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인터넷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도 나오고 예. 네. 지금이 AI 고속도로를 깔 때다. 그 인프라 아닙니까? 예. 그 AI 고속도로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예. 아마존하고 같이 해서 울산에 7만 대짜리 아마 구축하는 것 같고 정부도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아마 대기업들은 다 10만 대급 하나씩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통신 사업자가 네. 전화하고 기지국 없이 할 수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아마 웬만한 기업은 AI 사업을 하려면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이 지금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연고점 경신해냅니다. 현재 1.52% 상승하며 3,232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도 0.44% 반등합니다. 0.48% 강세로 현재 817포인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짱끌이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3,121억 원 강하게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3,615억 원 순매수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863억 원 매수 우위. 오늘은 개인만 홀로 4,53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자세입니다. 외국인이 9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 75억 원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5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기계, 조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가스 유틸리티와 철강, 출판 업종은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액화, 천연가스, LNG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LNG 합작 법인 설립 소식에 한국의 참여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특히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으로 현재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S&T 에너지 2분기 영업이익이 27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5.1% 급등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상한가 경신하면서 49,250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HDA 현대인프라코어가 11.79% 급등하며 14,790원, BHI가 12.4% 강세로 거래가 39,850원입니다. 더불어서 한화엔진과 삼성중공업도 2%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원전 관련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G 섹터와 마찬가지로 한미 협상에서 협력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S&T 에너지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또 BHI가 13% 가까이 상승하며 4만 원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5.36% 강세입니다. 거래가 66,800원이고요. 에너토크가 5%대 오름세로 7,890원. 태웅도 5.8% 상승하며 거래가 4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CXL 테마 내에서 TLB가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4.3% 강세로 거래가 27,450원이고요. SK하이닉스 현재 3.53% 강세입니다. 거래가 278,5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0.8% 오름세, 퀄리타스 반도체가 1.5% 강세로 14,130원이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0.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은 지금 장 소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치료제 관련주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비만치료제 복제약 시험 성공 소식에 삼천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고 오늘 또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비만치료제의 복제약, 제네릭 개발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만치료제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2.6% 급등하며 거래가 24만 3천 원대고요. 그밖에 일동제약이 6.5% 오름세로 2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0.87% 강세로 5,780원, 블루엠텍이 6.7% 오름세로 거래가 5,410원이고요. D&D 파마텍까지 2%대 강세 시연 중입니다. 거래가 14만 3천 원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하이닉스 호실적에 힘입어서 크게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연고점을 돌파했는데 장중에 상승폭 더 키울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네요. 지금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3,236, 1.6%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네요. 네.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좋고 조선주 좋고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또 외국인들이 주도하네요. 네. 올라오니까 또 개인들은 또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고. 아니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얘기하고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더 날아가는 데는 딴 데네. 예,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뭐 원전, 조선 음. 이런 쪽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는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오르긴 하는데 오르긴 다른 하는데. 섹터가 워낙 강하니까 예, 그래요. 반도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 한번 또 뜯어봐야죠.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시면서도 뭐 시장은 계속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예.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가까이 살 가까이. 네. 가까워졌나요? 네. 오히려? 같은 마포 구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거 완전 기술적으로는 완전 싱싱해져 버렸는데. 뭐 일단은 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실적은 뭐 나름대로 잘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실적은 모두가 잘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NXT에서 뭐 3% 정도보다는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 HBM4에 들어가는 일정이나 그다음에 용인 공장이 용인 팹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튀는 탄력성이 있는 데는 어디였냐면 소캠 쪽이었거든요. 소캠 아까 네. 공부했어요. 소캠. 네, 소캠 쪽인데 이제 TLB라든지 네. 뭐 이런 기판 쪽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자면 여기서 나온 이슈가 하나가 뭐였냐면 하반기에 엔비디아 소캠 공급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콜이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듣지는 네. 못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이랑 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소캠 공급사라든지 뭐 PCB 장비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먼저 튀어나간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왔고요. 조금은 아쉬웠던 게 이제 1분기 대비해서 환차손.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것만 왜냐면 환율 보시면은 1분기부터 2분기 비교를 해보시면은 1분기 대비 2분기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차손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환차손을 다 극복할 정도로 실적은 너무나 잘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우리 증시도 증시입니다만 또 테슬라도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네.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진짜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정리했는데 네. 거의 3시간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게 어느 정도 좋게 발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 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디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실적 발표 후 시간에서 빠졌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는 살짝 하회했어요. 살짝 밑돌았죠. 네, 예. 살짝 매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오히려 시간에서는 올랐어요. 1% 정도. 근데 어닝콜 시작하고 나서 이게 쭉 빠졌거든요. 아하. 네, 그 이유들이 뭐냐면 보시면은 이제 관세에서 좀 드러난 그 실적에 대한 경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가 지금은 자동차 이후로는 두 번째로 돈을 잘 버는 사업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EV 세금 공제 만료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붙잡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경계심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락 포인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디다. 그러니까 지금 확장되는 속도들 이게 조금 더디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마진에 대한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론 머스크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보고 오기는 했는데 또 XAI에 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좀 포함되면서 네.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자금을 많이 땡겨가는 것 같던데 네. XAI도 얼마 16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 조달 네네. 뭐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 12억 불 정도 조달한 120억 불 조달한 120억 불. 네.
그냥 갖고 있는 현금 갖고 해도 되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하기야 뭐 투자 부족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콜로서스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콜로서스 2에서 이제 뭐 지금은 H100을 산다라고 하지만 이제 GV200을 사야 되거나 이런 블랙웰 GPU를 사야 될 텐데 그럼 그 단가를 지금 몇십만 장을 경쟁이거든요. 네. 지금 메타가 빨리 가냐, XAI가 빨리 가냐. 결국엔 지금 XAI가 제일 빨리 가기는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탑으로 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블랙웰 GPU 선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콜로서스 2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테슬라 에너지 장치도 그 어떻게 보면은 콜로서스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을 추론할 때 한 번에 전력 확 쓰게 되면은 이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테슬라 메가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메가팩을 거의 수십 대, 수백 대를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 아마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 GPU를 사기 위해서. 지금 목표는 뭐 몇십만 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100만 장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금은 필요할 겁니다. 아직까지 XAI가 수익성으로 갖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야, 오늘 예. 네, 말씀. 예. 테슬라 이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 중요한 게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쪽에서는 네. 그 지금 중국이랑 유럽 쪽을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에서는 FSD 슈퍼바이즈드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게 규제 승인 대기 중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FSD 슈퍼바이즈드 출시 준비 중이고 여기도 이제 규제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규제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럽 쪽이나 중국 쪽에서도 FSD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마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지금 파워월 설치 같은 경우는 5분기 연속 최고 신기록을 좀 경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어닝콜에서는 로보택시 발언에서는 연말까지의 목표를 봤을 때 2025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규제 승인을 획득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담 조나스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좀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옵티머스 최근에 디자인 스튜디오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게 저가형 차량이에요. 옵티머스 디자인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그 뭐 정확하게는 대답하진 않았지만 옵티머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3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X에서 가져온 겁니다. 테슬라의 다이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테슬라가 식당을 하나 차렸거든요. 네.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오픈식을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저기 옵티머스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팝콘을 주는 겁니다. 팝콘을 네. 떠서 팝콘을 주는 건데 자 팝콘 저 종이가 담는 종이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어 있기 때문에 좀만 누르면 구겨지고 예. 살짝만 누르면 놓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손의 전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력에 대해서 좀 학습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전 인식으로 통해 가지고 저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팝콘을 2번 퍼줘요. 봤어요. 네, 한 번 예. 퍼줬는데 확인하고 덜 네. 퍼줬으니까 한 번 더 퍼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옵티머스가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속도는 늦지만 인건비 절감이 어마무시하게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다이너에서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걸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쟤하고 대화도 가능할까요? 대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록을 탑재하게 되면은 그록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레이턴시가 2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PT에서 음성 인식하면은 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 레이턴시가 2배면 맞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예. 어색함이 있는데 예. 그게 2배가 빠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감이 있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뭐 200달러 후반대가 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기회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화가 돼야지 저 자세만 봐서는
야 신기하다 로봇이다 로봇이 팝콘 준다 해서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이 주거니 받거니를 좀 해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룹 탑재. 나중에는 집에 저런 휴머네드 로봇이 다 한 대씩 있으면 이제 뭐 외출하고 오면은 다 청소하고 뭐고 다 해놓고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은데요. 뭐. 야,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AI와 로봇 산업의 발전, 뭐 이 속도가 이제 빠르긴 빠른데 가면 갈수록 진짜 그 나중에 사람은 뭐 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AI를 활용을 잘 해야죠. 예. 그러네. 예. 시장 얘기할게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데 네. 앞서서도 보니까 삼천당 제약 사실 네. 어제도 이제 상한가였고 이게 보니까 비만 치료제, 복제약 뭐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여러 기업들 바이오 쪽 기업들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D&D 파마텍은 이제 온라인 IR을 진행해가지고 지난주에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의 DD01 이제 오랄링크라는 경구용은 이제 메세라랑 같이 공동 개발 연구하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뭐냐면 메시 치료제. 그 간 섬유화가 되고 예. 그 메시에 대한 부분들이 그 딱딱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뭐 6월 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데이터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왔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그 바이오마커 3대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콜라겐 생성 정도라든지 아니 간의 딱딱함, 탄성도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에서 위약군 대비해서 월등하게 좀 유의미한 효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간에서는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메시나 섬유화가 지속이 빨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느냐도 좀 주요 포인트였는데 이제 DD01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 DD01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억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 이 바이오마커 3대 지표가 향후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연관성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GLP-1에서는 사실 뜨거운 거는 D&D 파마텍은 메세라랑 같이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GLP-1 글루카곤이지만 적응증이 이제 메시 치료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구용이라고 하면은 일단 D&D 파마텍이나 뭐 킵스파마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근데 킵스파마는 아직 전임상이어서 휴먼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저희가 어제 탐방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데이터 나와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한수 저 지금 보니까 파라다이스 같으니 네. 이 카지노 기업도 이게 보니까 몇 달 사이에 따블이 났네요. 이게 무슨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런 게 좀 통했나요? 네, 그 7월 달에 그 주요 이벤트가 있었던 게 이제 네. 7월 달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허용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네, 원래 중국 쪽에서는 먼저 그거를 허용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상하이 가거나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상하이에 골프 여행인데 뭐 30만 원, 뭐 봤어요. 72홀 예. 도는데 30만 원이다. 그래서 네.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먼저 중국에서 허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3분기에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뭐 올리브영 가 보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성수동 가 보시면은 무신사의 평일에 낮에는 중국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면세점 가는 게 아니고 예. 올다무더라고요. 올다무라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 다이소, 다이소. 무신사 이렇게 올다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을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카지노 관련주에서도 메스 고객들이 좀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1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179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이제 통계 데이터로 가져온 건데 네. 점차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인이 남색이고 일본인이 보라색인데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카지노주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카지노주,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3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강원랜드는 국내니까 예. 이제 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밸류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매스 고객도 늘어나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제 토비스를 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토비스가 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산업보고서를 이제 카지노 관련주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카지노주 대비해서
여전히 밸류는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번 연도 컨센 기준으로 매출액이 6,800억이고 영업이익이 650억인데 네. 지금 토비스가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거든요. 그럼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배 수준입니다. 네. 5.5배 수준인데 그럼 GKR하고 파라다이스 밸류를 봤을 때는 GKL이 18배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21배 정도인데 토비스는 지금 5배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매스 고객이 많을수록 토비스는 왜 좋냐면 네. 중국에서는 자본 유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자본 자꾸 유출되니까 너네 정키빵 그런 이렇게 알선하지 마.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VIP들이 다 꺾였어요. 왜냐? 자본 유출해서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하시는 그 매스 고객들 있잖아요. 가격이 적으신 분들. 재미로 하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냥 내 돈 잃더라도 하지. 그냥 돈을 많이 안 내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홀드율이나 아니면 드로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GKL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매스 고객들이 한 30%가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매스 고객들이 뭘로 하냐? 이 게임을 많이 하죠. 그 모니터로 하는 게임. 예. 그 모니터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토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태국에서도 이 토비스가 그 3대 카지노 업체, 게임 업체를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좀 실적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 산업 보고서 네. 나왔죠. 네. 어떤 기업인가요? 이번 주는 저희가 또 계속 요즘에 재밌는 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드론 산업 보고서를 드론. 네. 드론? 아. 네. 오. 드론 뭐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비행체잖아요. 비행 날리고 예, 하는 예. 건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드론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럭스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에이럭스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때리기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중국 DJI 쓰지 마라. DJI가 글로벌 1등이잖아요. 아, 드론 쪽에서. 네, 드론 쪽에서는 예.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DJI 드론 쓰려면은 막 180만 원 주고 이러는데 자꾸 이게 국방으로 들어오니까 화웨이 같은 거죠. 네. 자꾸 이거 카메라 니네가 가져가서 쓰는 거 아니야? 야, 부품 우리 이거 의존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시장 점유율이 80%였어요. 예. DJI, 오텔 로보틱스 이런 업체들이.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빠지다 보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메꾸냐? 그러면 찾아와야죠. 뭐 일본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있는데 일본하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드론 가격이 한 14,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이 그 소텐 드론 같은 경우는 14,500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썬더타이거 오버킬 FPV 드론이 한 300에서 6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에이럭스 그 교육용 드론 배틀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130달러 정도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또 그건 거죠. 트럼프가 얘기한 거. 내가 원한 거는 비싼 드론이 아니야. 싼 드론을 만들고 대량으로 만들어야 돼. 예. 라고 언급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싼 드론을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업체는 이제 좀 에이럭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에이럭스는 자체 비행 제어 장치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이 균형이 되고 할 수 있는 이제 칩을 만드는데 이 비행 제어 장치를 만드는 자체 공장이 또 있습니다. 인천에. 그래서 실제 드론 쪽에 저희가 탐방을 또 갔다 온 기업이거든요. 예. 이게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드론 쪽의 이익률은 한 20% 나오고 사실 드론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에이럭스가 25년도에 60억 정도 벌고 매출액도 성장을 하는데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다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럭스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때리기를 할수록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좀 드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로 어디가 판매처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지금은 그거입니다. 교육용 드론하고 교육용 코딩용 드론이 있습니다. 코딩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가지고 예. 드론을 날리는 작업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요즘에
드론 선수들 보면은 되게 어린 친구분들이 많잖아요. 초등학생이나 그분들이 뭐 메달, 금메달도 수상하고 이러는데 그런 교육용 드론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속보성으로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원래 25일 날 이제 우리 그 미국하고 협상이 예정돼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스캇베센트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가 다시 네. 좀 전에 나온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다시 미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나오네요. 번복이 되네요. 또 번복이 됐다고요? 예. 기재부 장관이 이제 오늘 오전 출국하려고 대기하다가 베센트 재무장관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다시 또 미측과 협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오늘 한수석 나왔을 때 미용 기계 한번 질문해놓고 나는 잠시 빠져서 좀 쉴라 했더니만 그 시간이 없었네요. 네, 저희가 좀 일찍 끝나죠.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3,228. 글쎄요,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외국인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